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나라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는 14세기 중반 이후, 14세기 중반 이후 15세기 초, 그리고 뭐 하여튼 그때까지가 시간적인 범위일 것입니다. 자, 14세기 이후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원나라도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후계 부단으로 인한 내분이 많이 일어나서 이 원나라의 이 왕의 계보를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왕이 자주 바뀌어요. 특히 이 시기를 보면 대략 한 30년도 안 되는 시기, 정확히는 25년간 왕이 거의 한 9명 정도 바뀌죠. 쫓겨났다가 다시 복위하는 왕도 생길 정도로 원나라가 이 후계 구도 때문에 내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럼 당연히 정치는 안정되지 못하고 국가는 쇠퇴하게 되겠죠. 그리고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데 특히 황하가 범람하는 일이 잦아서 특히 1344년에 대홍수가 터졌을 때는 황하에 물길이 바뀔 정도로 아주 큰 홍수였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민심도 틀어졌을 것이고 이걸 다시 보수한다고 사람들을 동원하니까 민심이 안 좋아졌겠지.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당시 서양에서 흑사병이 유행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흑사병이 유행했다고 해요. 사람이 많이 죽었고 뭐 홍수가 일어나고 뭐 이런 병이 퍼지니까 당연히 민심은 안 좋아졌겠죠. 몽골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에는 굉장히 근데 금기시되는 방법인데 현대도 자주 쓰는 방법인데 돈을 왕창 찍어내요. 근데 당시에는 저번에 배웠듯이 이 송나라 이후에 교자니 회자니 교촌이 이런 지폐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원나라 때 사용했던 지폐는 교처였죠. 이 교체를 너무 남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흐트러졌고 세금도 많이 징수해서 원나라가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인 지상주의를 원나라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당시 소외되었던 한인과 남인, 한인이라고 하면 예전 금나라가 지배하던 화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남인이라고 하면 예전 남송에 살던 사람들인데 둘 다 차별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가졌겠지. 살기도 힘든데 차별도 당하니까. 그래서 농민봉기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어떤 게 있냐면 백령교라는 종교 조직을 기반으로 한 홍건적이라는 반군이 아주 큰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원나라는 이 홍건적 반군을 어떻게든 진압은 하긴 하지만 이 반란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성장한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죠. 명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주원장인데 이 주원장도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고 홍건적의 난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홍건적 출신인데 자립해서 난징을 수도로 삼아 명을 건국하게 됩니다. 주원장이 세력을 독립했을 때는 원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한족 반란 세력들도 많았는데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홍건정이 아주 큰 난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이 자립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주원장은 이들을 다 물리치고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명나라와 당시 우리나라인 고려 간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처음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야.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고려에게 이 명나라는 원나라가 다스리던 천령 이북의 쌍성 총가부 지역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면서 되찾았던 지역인데 이걸 다시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려는 이에 반발해서 요동정벌을 시도하게 됩니다. 천령 이북의 땅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자, 하지만 당시
이 정벌군의 책임자로 낙점되었던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반대하게 되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불가론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요동정벌에 반발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왕과 채영이 이를 강권해서 보내긴 보냈단 말이야. 보냈는데 요동정벌을 해야 되니까 고려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원정을 했는데, 이 군대를 그대로 명나라로 가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위화도 해군으로 이 정벌 사령관이었던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이 위화도 해군은 조선 건국의 계기가 됩니다. 위화도 해군이 일어난 지 불과 4년도 안 지나서 조선이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1368년에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가 중국에서의 왕조 교체를 했듯이,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에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연표를 보면 원나라가 명나라로 바뀌고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는데, 이 무로마치막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역사니까 일본 역사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연표를 좀 더 눈여겨보세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고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명나라는 주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자, 중국의 전형적인 왕조이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 조공채권 관계를 맺습니다. 일본, 조선, 대월, 육후 등 주변 여러 국가와 조공채권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의 위치를 하나씩 볼 수 있겠지. 조선 여기 있고요. 가장 가깝지. 육휴, 대월, 일본 이런 나라들과 조공채권 관계를 설정합니다. 자, 영락제는 이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세 번째 왕이야. 자,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난의 변이라고 일컫는 정변을 일으켜서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월을 정벌하고요.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고 몽골을 공격하고 만주의 여진을 복속시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업적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정변을 일으켜서 집권한 영락제는 베트남인 대월을 정복하게 됩니다. 1406년에. 대월이 당시에 왕조가 바뀌었는데 쩐 왕조에서 호 왕조로 바뀌는데, 이 왕조가 바뀐 것을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20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대월을 정복하고 이 베트남 지역을 잠시나마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영영 지배하는 건 아니고 정복한 다음에 한 20년 정도만 지배하고 대월은 다시 독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는데, 원래 홍무제, 명나라를 세운 홍무제는 근거지가 난징이었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난징이 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난의 변을 일으킨 영락제는 자기 근거지가 베이징이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원나라 때 수도였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로 수도를 옮기고 자금성을 건축해서, 지금도 우리가 중국의 수도 그리고 중국의 궁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금성이 생각이 나는데, 이 자금성을 영락제 때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영락제는 북방의 몽골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막북 원정이라고 해서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몽골의 고비 사방을 넘어서 초원 깊숙이까지 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주의 여진족도 복속시키면서, 자,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나요? 대월을 정복하고 몽골을 공격하고 여진을 복속시킨 걸로 봐서 영락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외부로 힘을 떨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락제는 이 육지로만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남쪽 바다로는 정화를 파견해서 대규모의 원정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원정대는 명나라의 대선단을 이끌고 동남아시아 인도양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게 되지. 그래서 항해 과정에서 마주친 여러 국가들과 조공을 받고 우호관계를 맺는다. 자, 조공을 받고 조공 책봉을 했다는 이야기죠. 역시 이 아프리카까지 인도양 요런 넓은 지역까지 나아가서 외교관계를 맺는데 당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관계인 조공관계를 여기서도 적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선단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 이 배만 해도 2,000톤급의 어마어마하게 큰, 실제로 이렇게 큰 이 정도 사이즈였을까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2,000톤급 정도면은 뭐 어떻게 말이 되는데 막 10,000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무배로는 그 정도로 못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규모가 좀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수만 명이나 되는 원정대 28,000명을 보냈다고 하잖아. 당시 유럽이 나중에 대항해 시대 때 보내는 선단은 거의 수백 명 단위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규모인데 명나라는 그만큼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원정대를 보내는 거지. 자, 하지만 영락제가 사망한 이후에 바다 쪽으로는 팽창하지 않습니다. 정하의 원정이 중단이 되고 꼭 바다뿐만 아니고 명나라의 외교정책 자체가 폐쇄적이고 수세적인 형태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갖고 있는 영토에 만족을 하고 더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뻗어나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해금 정책이라고 해서 사무역 같은 건 금지시켜버린단 말이야. 중국이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락제가 죽은 뒤에. 영락제 때는 안 그랬단 말이야. 영락제 때 보면 정하의 원정도 보내고 그치? 여기 보면은 대월을 정복해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도 하고 북방으로 원정을 가서 막구 원정을 가서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이 몽골족을 제압하기도 하고 남쪽으로는 정하의 원정을 보내는 등 활발하게 외부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영락제가 죽은 뒤에는 정하의 원정이 중단되고 내가 이제 책이 불타는 사진을 넣었는데 이건 왜 넣었냐면 정하의 원정 기록을 다 불태웠단 말이야.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자,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조공책봉 관계 4대 관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3년에 한 번 정도 조공사신이 올래라고 얘기했는데 조선은 1년에 3번 조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나라가 3년에 한 번 오라고 했는데 조선의 요구대로 1년에 3번 오니까 9배 더 자주 오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자주 오냐면 이런 의도가 있어서 조선은 조공을 빌미로 해서 명나라의 정세를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문화적인 이익을 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국 초기에는 이렇게 4대 관계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관계가 될 뻔하기도 했는데 특히 주원장은 경계심이 강해서 조선이 북방민족과 연계할 것을 우려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방민족은 몽골이겠지. 왜냐하면 주원장 입장에서는 조선 바로 직전 왕조였던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사실 이성계도 근본을 따지자면 원나라의 벼슬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조상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 같은 경우에 고려 시대에 이미 요동정벌을 한번 1371년에 실제로 감행했던 적도 있었고 우리가 위화도 해군으로 알려진 2차 요동정벌은 1388년 이것은 2차 요동정벌입니다. 1차 이미 있었어. 근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조선은 3차 요동정벌까지 계획했다고 해. 당시 조선의 실력자였던 정도전은 군사력 강화를 꽤 했고 이 군사력 강화의 명분은 명나라와의 적대 관계였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딱 이 정도 자세였단 말이야 조선이. 명나라 마냥 믿을 수 없다. 4대 예로 대하되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야 된다. 이게 조선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명나라는 또 이걸 또 경계한다는 거지. 이런 걸 왜 하냐는 거야.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냐.
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졌단 말이지. 하지만 이 정도전을 죽이고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이후에는 명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바뀌었잖아. 당시 조선을 의심했던 태조 주원장에서 영락제로 황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나라와 조선 관계는 매우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선과 명나라의 아주 긴밀한 사대 관계는 조선시대 내내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근데 명나라 조선 관계가 당연히 다른 나라다 보니까 경계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영락제 때 대월을 정벌하는 사건이 있었잖아. 조선이 이거에 아주 크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태종이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된다, 성노를 튼튼히 하고 군량을 비축해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대월이 멸망하던 시기가 1406년에서 7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딱 태종이 집권하던 시대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황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락제겠지. 영락제가 본래 큰 것을 좋아하고 공을 기뻐한다. 큰 일벌이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4대의 예를 잃는다면 황제는 반드시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물을 것이다. 뭘 보니까 알겠어? 대월이 망하는 걸 보니까 알겠는 거야. 딱 이 태종이 집권하던 시대랑 딱 겹치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4대를 지성으로 하되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도 해야 된다. 굉장히 조선이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월과 조선, 이 두 나라는 굉장히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건국 연도도 비슷하고 전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연 것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호왕조 같은 경우에는 전 왕조였던 전 왕조를 몰아내고 역성혁명으로 건국하고, 조선도 고려를 몰아내고 역성혁명으로 건국을 하잖아. 그리고 명나라와 영토 분쟁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월도 영토 분쟁이 있었고, 조선도 우리가 아까 봤듯이 천령 이북당 귀속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서 요동정벌까지 꾀했을 정도로 조선과 대월의 상황은 좀 비슷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대월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남일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랑 처지가 비슷한 나라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한다고. 나라 사이즈도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었지. 그래서 사대를 더 철저히 하게 됐다. 우리가 봤을 땐 조선이 왜 이렇게 명나라에게 저자세냐라고 얘기하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에게 위협을 느낄 이유가 충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선과 또 여진과의 관계는 어떠했냐면 교린 정책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여진족의 족장에게 관직을 두어 국경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린 관계라는 것은 우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국가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기만 할 수는 없겠지. 특히 여진족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여진 같은 경우에는 부족들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조선을 습격하는 부족들이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왜구가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진이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교린이라는 것이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군사적으로 정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진족을 상대로는 사군육진이라고 해서 영토를 개척하기도 하고, 조선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배우겠지만 대마도 정벌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조선과 여진의 관계는 교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무역서를 설치해주기도 하고 족장에게 관직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진족의 땅을 공격해서 영토를 넓히는 강경책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사군과 육진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세종 때 이런 것을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조선과 일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린 관계, 기본적으로 교린 관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대마도가 있는데 이 대마도의 영주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무역소를 설치하여 경제교류를 한다. 여진과 비슷하지.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쓰시마 섬을 정벌하는 등의 강경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왜 쓰시마 섬을 정벌했냐면 당시 이 쓰시마 섬이 왜구의 근거지로 활동했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쓰시마 섬을 계속 냅뒀다가는 왜구가 활동하는 기지로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정벌해서 왜구의 힘을 꺾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야. 쓰시마 섬을 정벌했는데, 자, 정벌한 이후에는 다시 이 쓰시마 섬이나 일본이 고분고분해지니까 또 무역을 재개하기도 해. 계약조를 맺어서 3개 항구를 개방하고 무역을 허가해 유화책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교린이라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잘해줄 땐 잘해줘. 무역도 하고 뭐 간직도 줘. 일본이나 여진이나. 근데 말 안 들으면 공격해서 제압하기도 하는데 여진족을 상대로는 사군육진이라는 걸 했었고 일본을 상대로는 쓰시마 정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쓰시마선 정벌이나 사군육진 모두 누가 했던 거냐면 세종 때 했던 정책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조도 마찬가지. 모두 세종 때 했다. 여진족을 상대로 사군 육진, 일본을 상대로 쓰시마섬. 물론 쓰시마섬 정벌은 고려 시대에도 한 번 했었어. 왜구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근데 세종 때 한 번 더 두 번 했단 말이지. 자, 기타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떠했느냐? 자, 류큐, 오키나와에 있는 곳이나 아유타와 태국 이런 국가들과도 교류하기도 했다.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도 멀지만 교류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료들이 남아있죠. 근데 왜 이게 장기적으로 관계가 유지가 안 되냐면 사진을 보내고 했는데 귀국하던 도중에 왜구를 만나 습격당하고 일본에 잡혀가는 사건이 자꾸 벌어지니까 바다로 교육하는 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 자, 일본의 사정을 봅시다.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자,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된 이후에 이 막부가 무너지고 나니까 천황 세력이 자, 막부가 무너졌으니까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졌지만 그건 그거고 정권은 계속 우리 무사들이 유지해야 된다라는 세력도 있었겠지.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망했으니까 새로운 막부를 세워야지 이런 세력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대립하게 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 이후에는 일본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남북조 분열기라고 해. 그 남북조는 왜 남북조라고 부르냐면 천황이 두 명이 생긴 거야. 천황 중에 한 명은 교토의 자리를 하고 또 다른 천황은 요시노의 자리를 하는데 교토가 북쪽에 있고 요시노가 남쪽에 있으니까 남북조 시대라고 했다라는 거지. 천황이 두 명입니다. 북조는 교묘 천황이 즉위를 하는데 무사 세력인 무로마치 막부가 옹립한 세력이고 남조는 고다이고 천황, 이 천황의 정권을 권한을 늘리려는 이 기존의 천황이 남조를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대립하던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남북조 분열기가 연대상으로 중요한 이유는 보세요. 1392년에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북조가 유지되던 시절에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건국할 때 일본은 남북조 분열기였고 무로마치 막부도 성립을 하지만 또 남북조 분열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조선이 건국하기도 하고 위화도 해군도 역시 남북조 분열기. 그래서 이 남북조 분열기가 의외로 연도 문제에 활용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남북조 분열기이자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된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오지라는 사람이 성립한 막부인데 처음에는 일본을 다 통일하지 못하고 남북조 분열기에서 북조를 내세워서
유지를 하다가 결국 1392년에 남조를 흡수하고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처음에는 동지였단 말이야. 이 고다이고 천황은 남조를 세운 사람이고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고 북조를 내세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 위해서 서로 협력했어.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 타도 이후에는 서로 대립해서 고다이고 천황은 남조,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고 북조를 독립해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설명이 바로 이것이죠. 자, 남북조의 분열로 인해서 중앙 권력이 약해지 서로 싸우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지방 세력에서는 왜구가 급증해서 고려나 명나라의 해안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왜구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가 요 시기에 왜구가 엄청나게 활동을 한단 말이야. 이 시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이고, 그리고 중국으로 치면 명나라 초기인데, 이 시대에 왜구가 엄청나게 급증해서 골치를 썩혔다는 것을 특히 한국사 시간에 고려 말에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다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시마섬 정벌도 고려 때 한번 하고, 그리고 남북조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왜구가 다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도 세종 때 대마도 정벌을 한 번 더 하게 되지. 근데 이 왜구가 왜 이 시기에 급증을 했냐는 거지.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남북조의 분열로 인해서 중앙 권력이 약해지니까 지방 세력들이 왜구로 돌변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적하면은 그냥 뭐 수백 명 단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의 왜구는 거의 군대나 다름없단 말이야. 거의 막 수천 명, 수만 명, 많으면 막 진짜 10,000명 가까이 되는 하나의 군단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해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당시 일본의 정세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왜구가 급증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본은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쇼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남북조의 분열을 통일합니다. 북조가 이겼어. 무로마치 막부가 승리한 거야. 그래서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남북조 분열을 통일한 다음에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외교 관계를 맺고,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왜구가 당시 한창 활동하고 있었을 때니까 왜구를 통제하는 조건으로 조공무역을 허공받습니다. 자, 일본이 간만에 조공을 하게 됩니다. 이 조공무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조공무역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합무역이라고 하는데, 감합무역이 뭐냐면 일본과 명나라가 감합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맞추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당시 명나라는 자기가 허락해준 애들하고만 무역을, 조공무역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무역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증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나라와 일본이 이 증표를 반반씩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합쳐서 맞춰지면, 아, 우리가 감합무역을 허락한 애들이구나 라고 명나라가 알고 조공무역을 허락했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감합무역입니다. 근데 감합무역이 언제 했다? 무로마치 막부 시대다.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그 중에서도 아시카가 요시미스 시대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감합무역이 시행됐던 시기는 일본에서 무로마치 막부 시대다. 그 중에서도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겠지. 그래서 명나라의 신하로 자처하여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했고,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의 칭호를 받습니다. 일본에는 천황이 있는데 천황을 제끼고 자기가 명나라에게 일본 국왕의 칭호를 받았단 말이야.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겠지.
그래서 이렇게 성립된 가만무역으로 대표되는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은 16세기 중반까지 계속되고 조선하고도 3개 항구를 통해 교역한다. 3개 항구. 계약조에서 뭐 확정이 되고 그 이전에도 3개 항구를 통해서 교역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이 일본이 중국과의 조공무역을 했던 것을 정리해 준다고 했는데 일본은 딱 4번 중국과 조공무역을 합니다. 1세기 때 한 번, 3세기 때 한 번, 5세기 때 한 번, 15세기 때 한 번. 그래서 1세기 때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노고광이 후한에 조공을 바치고 한회 노고광이라고 적힌 금인을 받았었지. 3세기 때는 히미코가 위나라에게 조공을 바쳤고 5세기 때는 우리가 조공 책봉 관계를 배울 때 외나라의 오왕이 중국에 조공을 바친 일이 있었고 그리고 15세기 이 무로마치마쿠 아시카가 요심이 있을 때부터 무로마치마쿠가 중국과 가만무역을 합니다. 이것도 조공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딱 4번 중국과 조공무역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